투자 20년, 30년 한 사람들 네. 또 최근 시장을 좀 난해하고 있다. 네. 왜냐면 뭐 코로나19도 처음 겪어본 거고 네. 그게 이제 회복된 직후에 엄청난 네. 인플레이션과 전쟁도 터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네.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같은 시장이 어떤가요? 뭐 과거랑 막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좀 뭐 근데 단장님 역시 처음 네, 겪어보시는 건지.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먼저 이벤트는 다 처음인데 네. 시장을 움직이는 뭐 논리 이런 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좀 그 해안을 좀 오늘 많이 받아보세요. 뭐, 저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진짜 공무원 연금도 운용을 하셨었고 네. 뭐 학교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의 자금도 네. 많이 운용을 해보셨으니까 네. 최근에 그런 거는 이제 예. 내가 사이드로 한 거지. 무슨 아 그게 사이드인가요? 그렇죠. 그 뭐 자문위원, 운영위원 이런 거 네네. 하는 거니까 아. 전업이 아니고. 네. 최근에 그 증시안정펀드라는 게 조성이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시장이 뭐 그거 한 옛날에도 있었던 거고. 예, 2,300, 2,200 뭐 네. 무너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네. 그래서 증시안정펀드를 만들어는 놨는데 네, 네. 또 2,300, 2,400 이렇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안 들어오죠. 그럼. 안 들어오죠. 네. 만약에 이창훈 단장님께서 네. 증시안정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다. 네. 거기에 관련된 뭐 자문위원이다. 네. 라면 요거 혹시 언제쯤 어떻게 운용을 하실까요? 글쎄 뭐 이제 증시안정기금 그게 지금 10조죠, 그죠? 10조. 네. 캐피탈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조를 딱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아마 그 증권 유관기관에서도 좀 돈을 대고 거래소 같은데 돈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이제 캐피탈콜이라고 하는 걸 필요할 때마다 네.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입금해 돈으로- 주세요 하면 그 막 돈 넣어주고. 그렇죠. 예. 이제 캐피탈콜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죠?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거 투자할 때, 네. 뭐 그것도- 사모펀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음. 이제 캐피탈콜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미리 돈을 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증시안정기금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몇 번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아주 돌아가 보면 제 기억으로는 1990년도인가 아 그래요? 네, 노태우 대통령 때. 네, 그때가 예.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세게 시장 개입했을 때인데 오. 그때가 이제 88년도 그 올림픽 이후에 예. 그때는 3조 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저금리 뭐 그다음에 환율, 유가 뭐 이런 게 다 우호적이라서 저환율, 저금리, 저유가. 그렇죠. 지금이랑은 완전 180도 다른.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가 주가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아주 하락이었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꺾인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한 700포인트?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 정도 왔을 때 네. 노태우 정부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0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갈 때. 그렇죠. 네. 어유 뭐 그 당시였으면 진짜 뭐 난리 났겠네요. 근데 뭐 그때 루머였는데 네. 그때 뭐 한참 전이니까 이건 뭐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네, 네, 근데 네. 루머인데 30년이 지났지만 확인은 되지 않은 루머. 네, 네. 그 뭐 정치 자금이 들어와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아 정치자금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그거 얘기도 지키기 있었어요.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한 3조 원 정도 했을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년도에 3조 원이요? 그렇죠.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당시에 3조 원이면. 그렇죠. 와. 그러니까 90년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아 뭐 아무튼요. 예. 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은행이 돈을 쐈어요. 예? 그렇죠? 한국은행이요? 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직접 주식을 매입할 수는 없고 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자금을 주면 그렇죠. 뭐 지금도 은행들이 보면은 뭐 요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주고 그 돈을 그걸로 주식 사게 한. 투신사에 주는 거예요. 투신사. 아 또. 그 당시에 3투신, 세 개의 투신사가 있었는데 한국투자신탁, 그게 지금 한국투자증권이죠. 증권이고. 증권 플러스 한국투신 운영 예. 같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대한투자신탁, 그게 그렇죠. 지금 하나대투증권. 하나금융투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국민투자신탁, 예. 그게 프루덴셜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증권으로 넘어갔죠. 한화증권. 그렇죠. 네. 자, 옛날에는 이제 투자신탁 회사가 운영과 판매가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따지면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 예, 플러스 증권사죠. 아 그걸 다 같이 갖고 있었다. 갖고 있었으니까. 네. 아 정말 옛날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그때 뭐 이제 시장을 부양했는데 근데 별로 효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700에서 제 기억으로 한 900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 900 근처까지.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고 7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그리고 다시 빠졌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런 그 증시 부양이라고 하는 게 예,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어느 조금 정도 받쳐주는. 그러니까 받쳐주는데 뭐 그때 팔 사람들 다 팔았겠죠. 아, 그때 이제. 근데 결국은 그 후유증이 컸어요. 그거를 좀 지금처럼 세련되게 안 하고 네, 3개 투신사가 고유 계정에서 예, 회사 계정에서 차입의 형태로 돈을 받아서 주식을 사서 예. 그게 이제 투신 회사들이 다 부실화된 거죠. 아, 다 부실화돼서 3개 투신사가 망해서 정부가 이제 공적 자금을 집어넣죠. 거기다가 근데 뭐 그때 당시에 3조 원짜리 증시 안정 펀드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와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아, 그 돈으로 샀는데 일종의 차입을 해서 산 그렇죠. 건데 주가가 그 후에 빠졌으니까.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갔을 때 막 투입이 됐는데 이게 한 900 갔다가 900 갔다가 다시 네, 빠져서 많이 빠졌죠. 그렇게 되면서 세계 투신사가 엄청난 적자가 나서 아. 결국은 그 투신사들이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공적 자금을 받아서 예. 그 이제 라이트 오프라 그러잖아요. 네. 공적 자금을 받아서 부채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음. 매각을 한 거죠. 그 매각한 걸 받아간 게 지금 한국투자증권, 네네네. 동원그룹이 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투자신탁을 하나은행그룹에서 샀고, 그렇죠. 국민투자신탁을 그 당시에 현대에서 샀었죠. 현대그룹에서. 어쨌든 그랬었고, 그 후에도 뭐 몇 번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가깝게는 예.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그쵸.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예. 그때도 증환펀드 구성을 했었죠. 그렇죠. 했는데, 그때도 10조 원 조성만 해놓고 그렇죠. 쏘지는 못했죠. 그렇죠. 이제 가파르게 또 올랐으니까. 시장이 또 금방 돌아서서 음. 이제 들어오진 않고 사실 그게 좋은 거죠. 뭐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돈을 소진 안 하고 돌아왔으면 뭐 안 사고 이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말로만.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증시안전펀드 네. 조성을 하면 네, 물론 이것도 유관기관의 돈, 뭐 증권사들, 은행들이 네, 네. 다 십시일반으로 내는 돈이기는 그렇죠. 한데 네, 싸게 살 수 있을 때 싸게 사놓으면 네, 네. 물론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이 결코 높다, 거품이다라고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럼 네. 그들한테도 도움되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옛날에는 네. 더 정부가 지금 말고 옛날 얘기죠. 네. 옛날에 뭐 한 30년, 20년 전, 25년 이런 전 재무부 시절. 예.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인데 네. 그게 아니라 재무부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기관들한테 개입을 많이 했죠. 그렇죠. 전화 그렇죠. 많이 돌렸죠, 공무원들이. 그렇죠, 그렇죠. 뭐 하고 있냐고. 주식 사라고. 그럼 바로 이제 사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면 대체로 괜찮았어요. 왜냐면 살 때 사고 싶지 원래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면 돈 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10조로 캐피탈콜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네. 그게 제 생각에는 뭐 아마 지난번에는 지수가 많이 빠져서 뭐 2,200도 깨지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2,000포인트가 깨졌으면 네.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2,000포인트요? 그랬을 것 같아요. 2,100도 아니고. 네, 한 2,000포인트. 물론 2,100 정도 깨지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2,000이 깨지면 그건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2,100. 그리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되나요? 증시안정 펀드를? 그렇죠. 증시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증시가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자. 네.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실패할 때, 네. 마켓 페일리오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의 역할이니까 뭐 시장이 붕괴할 것 같다 그러면 들어오는 게 맞죠. 말 그대로 그 역할에만 충실한. 그렇죠. 그게 무슨 돈 버는 펀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도 이왕이면 돈도 벌면 좋은데. 아니 뭐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이제 채권 시장이 지금 완전히 그 경색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한 거기도- 펀드가 네, 가동되고 있죠. 마찬가지죠. 거기 뭐 채권 안정기금 펀드나 또는 이제 프라이머리 CBO 해갖고 네. 옛날에도 CBO 펀드 같은 거 많이 했는데 PCBO라고 하는. 그렇죠. 프라이머리 CBO라고 해서 담보부 증권 네. 뭐 이제 CBO 하면은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에서 네.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채권 시장이 우리가 이제 신용 경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크레딧 크런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자금이 경색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말 그대로 뭔가 조금 진짜 안전망 역할만 해주고 그렇죠. 끝나야 하는 어떻게 보면 역할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과거 뭐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당시에는 진짜로 정부가 전화 돌려서 주식을 사도록 했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한 2000년대 초반, 네. 한 2010년 전 뭐 금융위기 당시 그 즈음에도 이 정부의 전화가 많이 먹혔잖아요. 그렇죠. 돌렸죠. 그때도 뭐 그래서 그때 뭐 우정사업본부 자금 들어온다.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우체국예금 네. 그 돈들 많이 집행이 된다. 이게 제일 증권가에서는 제일 큰 게 국민연금이죠. 뭐. 국민연금하고 우정사업본부 돈 얼마 언제 집행된다. 이게 네. 맨날 막 찌라시로 돌고 막 메신저 돌고 그럼 이제 오늘 증시 이제 턴한다 막 얘기 돌고. 그 약간 이제 비공식적인 개입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그거 어렵죠. 지금은 어렵나요? 그게 누가 정권이 바뀌어서 소송 걸면 그 누가 책임을 져요? 다 배임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직권남용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집권남용으로 철컹철컹. 직권남용 배임인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공식적인 게 아니면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투명해졌죠. 그렇죠. 근데 전화 돌리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저도 뭐 관가 출입을 좀 해봤습니다만 예, 관료분들이 그냥 전화합니다. 예, 그냥 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부처의 국장급쯤 되면은 웬만한 금융사 그 전화는 예.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주사들이 했죠. 주사들이. 옛날에는 더 낮은 분들. 왜냐 실무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9급이나 7급으로 들어오셔서 오래 실무하셨던 분들이 실무를 많이 했으니까 그분들이 전화 돌리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실무 진행. 그 지금 증시안정 그 펀드가 조성돼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꽤 올라왔잖아요. 네, 반등 좀 했죠. 거기에도 역할을 좀 했다고 봐야죠. 일단은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전판 역할을 한 거죠. 다운사이드가 내려가면 어느 정도 프로텍트 해줄 거다. 뒤에 누군가 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센티먼트 개선에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투자 심리 개선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다. 외국인들도 뭐 내가 보기엔 그런 거 좀 봤을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저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이렇게 빅가이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 운영하는 애들은 뭐 그런 거 다 보지 않겠어요. 단기적으로 보는 볼 것 같은데. 그 외국인 그 투자자 이야기 하셔서 말씀인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9월 말부터 연속해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렇죠. 거의 한 10월부터 한 달 남짓 계속 5조 원 이상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9월까지 1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최근 한 달여 사이에 5, 6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현재 한국 주식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늘 이야기해 왔지만 싼 거죠, 한국 주식이. 밸류에이션은. 특히 또 이제 달러 입장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 주식이 들어갈 만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건도 됐었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난번에 11월 달 그 2일인가 그 FOMC 미팅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어쨌든 75bp를 올렸는데, 그렇죠. 물론 파월이 되게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는 이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은 좀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12월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이제 75bp는 아니고 50bp.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야 우리가 50bp를 올리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금리의 수준은 더 높아. 이렇게 이제 세게 얘기한 거죠. 왜냐면 그렇죠. 이제 그 전에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파월이 시장이 너무 먼저 달려가니까 니네가 막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더 몇 번 더 올려서 50bp라도 몇 번 더 올려서 원래 가고자 하는 목표 레벨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장을 쿨다운 시켰는데 그 전까지 어쨌든 그 시장에 대한 센티먼트가 좋았잖아요. 어쨌든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은
그걸로 주도하는 건 미국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미국의 물론 나스닥은 별로 못 올랐지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한 다우 15% 이상? 그렇죠. 다우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빅스가 30이 넘어갔던 게 우리가 변동성 지수, 네. 볼 인덱스죠. 네. 빅스가 30이 넘어갔던 게 계속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위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 그렇죠. 주식 같은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달러도 약세로 가고. 네. 달러도 최근에 보면 약세로 갔거든요. 좀 꺾였죠.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피벗 기대감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야, 연준이. 네.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은 기대감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 되면 다 망한다 그랬거든 그때. 그런데 막상 깜짝 놀랐죠. 다 힐러리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주가가 아시아장에는 확 빠졌는데 미국 장에서 뒤에서 돌려갖고 그다음 계속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자본은 공화당 쪽을 선호하죠. 이제 민주당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런데 쳐다보니까 한국 같은 주식은 반토막 났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달러 베이스로 보면은 그 미국에 보면은 그 있어요. 그죠? MSCI 코리아 인덱스 ETF가 있는데 그거는 달러 베이스로 보면 반토막 났거든요. 그렇죠. 네. 환율도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싸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더 이상 더 빠지기에는 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맞물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 인덱스 어차피 이제 뭐 빅 플레이어들은 이제 인덱스를 사는 건데 그렇죠.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제일 큰 게 중국인데 중국을 사긴 좀 그렇잖아요. 지금 좀 중국 쪽에서 좀 외화가 좀 빠진다고. 그렇죠. 그 뭐 시진핑 독재하고 후진타오 붙잡고 나가고 이런 거 보니까 중국에 투자하기 어렵다 이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일부는 중국 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세이프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하고 연동이 많이 돼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팔고 싶은데 중국을 못 팔면 한국을 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 마켓에 대한 프락시 역할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좀 어렵겠어. 그럼 그 비중들이 한국에 넘어온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약간 조금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과거에는 중국 경제 안 좋으면 한국 경제도 안 좋을 거야. 그럼 한국도 팔아 이거였는데. 그렇죠. 경제는 안 좋겠죠. 근데 경제는 안 좋지만 자금 시장 측면에서는 그렇죠. 중국에 있던 자금들이 한국으로. 만약에 이머징 마켓 인덱스의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래도 중국은 좀 찝찝하지 않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자금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들어온 거죠, 한국에. 근데 그거는 조금 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혹시? 외국인 그리고 자금의 제가 보기에 유입이. 또 하나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헤지펀드거든요. 네네, 그렇죠. 무슨 뭐 연기금 펀드가 공매도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롱숏 펀드들. 뭘 사고 뭘 팔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 하면은 뭐 한쪽만 판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공매도라고 하는 건 대부분 롱숏 펀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 있는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뭐 주식 중에서 뭐 삼성전자를 팔고 TSMC를 사고 뭐 이렇게 한쪽은 우리가 사는 걸 롱이라고 하잖아요. 파는 걸 숏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리스크, 우리가 얘기한 체계적 위험, 베타 리스크는 좀 빼고 알파만 우리가 추구하겠다 해서 한쪽을 사고 한쪽을 팔고 이런 트레이딩을 꽤 하거든요. 롱숏을 뭐 그걸 우리가 이제 마켓 뉴트럴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한국은 그동안 공매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니까 그 친구들은 대충 11월 말 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를 전에 이제 대충 부클로징 하거든요. 장부를 이제 닫아버리죠. 투자를 쉬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매도를 이제 다시 바이백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 청산.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반도체주 계속 팔다가 최근에 꽤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아, 그게 이제 다 맞물린. 그렇죠. 네.